새해 벽두부터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새해 첫 거래일부터 2만 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미국 대표 기업인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미국 증시부터 연쇄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애플 쇼크로도 불리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몰아칠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나 깊이 있는 경제 해설을 들려주시는 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새해에도 깊이와 연륜이 묻어나는 그 경제 뉴스 많이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새해 시작부터 증시는 그야말로 대혼란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해부터 좀 돌이켜보면 지난해 1월에 2607.10을 기록하면서 최고점 찍고 나서 한 9월 말부터 다시 속절없이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2000선은 코스피가 지켜냈는데 새해 들어서 그냥 개장한 지 이틀 만에 2000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다행히 오늘은 이제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000선을 방어하고는 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유럽 증시가 한 3~4% 정도씩 빠졌고 이 때문에 이제 약간 불안감을 느낀 우리 정부 측에서 기재부 주관 하에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고 오늘 그 결과 모니터를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국내 증시만의 일은 아니고 세계 그럼요. 증시가 다 같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른바 애플 쇼크 때문이죠. 어제 그 실시간 검색어에도 많이 올라와 있던데 애플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이제 기술주를 대표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CEO 팀 쿡이 그저께 장을 마감한 이후에 투자자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1분기 매출 목표치를 5에서 9%가량 낮춰 잡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265조 정도의 이 사내 유보금이 있는 회사가 한 5조 원 정도, 100조 원에서 95조 원 정도로 매출 목표치를 낮춘 건데 왜 이렇게 세계가 난리가 났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IT계의 총아로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 매출 목표치를 이렇게 낮춰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라 하는 미국 기술주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그냥 낮춘 게 아니라 이게 중국 때문에 낮춘 거거든요. 팀 쿡이 그 서한에서 중국이 예상외로 나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외로 나빠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 추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타이피라 그럴까요? 어제 애플 쇼크는 미국과 중국이란 G2 두 나라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소동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애플인데 그런 애플조차도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낮추고 이런 부분이 좀 충격을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동안 잘 나갔다고 믿었던 중국에 대한 기대를 꺾으면서 그런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는 게 이제 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세계 증시 폭락하는 와중에 일본 엔화가 깜짝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어제 오늘 하시는데요. 그 플래시 크래시라 그래서 이제 깜짝 혹은 뭐 아주 순간적인 충돌 혹은 폭락이라 그러는데 글로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심지어 이미 어려워졌다. 이런 판단이 들고 보니까 세계 통화를 놓고 과연 어떤 게 더 안전할까? 안전자산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세계 통화라는 게 세계적으로 보통 세 개를 꼽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인데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의 매력이 더 돋보인 거죠. 그리고 일본 경제의 매력도 돋보이고 그러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서 어제 한 4%포인트 급등하다가 물론 진정되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신정으로 일본 외환시장이 쉬었어요. 그래서 엔화를 공급해주지 못한 탓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분간 엔화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즉 엔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기도 뭔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다음에 유로화의 경우는 유로의 경우는 이미 브렉시트라는 게 2월 말, 3월 말에 이제 그 상당한 불안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질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거죠. 늘 글로벌 투자자는 이렇게 세 통화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매력이 있나 이걸 따져보게 됩니다. 자, 이 실물 경제를 미리 선행해서 반영하는 게 증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증시가 요동치는 걸 보니까 올 한 해 글로벌 경제가 참 심상치 않겠다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초 이런 안 좋은 게 보통 액땜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올해 글로벌 경제 어떤 그 악몽의 맛배기를 배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어제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쁠 거라고 보긴 했어요. 전망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죠. 1900에서 한 2300선 정도를 예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전망이라야 1800선 정도인데 개장 초기에 이르니까 상반기에 이 전망치를 수정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진원지가 미국 혹은 전 세계 기술주의 대장격인 애플이라는 것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애플 경영진이 가리킨 게 중국의 경제가 예상외로 빨리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거였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중국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금융위기설 같은 게 이제 금융시장에선 10년 주기로 늘 나오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걸 이제 경제 경영 쪽에서는 블랙 스완이라고 그러는데 블랙 스완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번쯤 연초에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 그 동명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검은 백조니까 형용 모순이긴 한데 실제로 18세기 말에 이제 호주에서 흑고니가 발견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경제 경영 용어가 됐는데요. 2007년에 그 월가 금융분석가였던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정부라든가 또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기업, 또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 국가 부도의 날 같은 데서도 보셨지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가게 같은 쪽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 이제 말씀드린 블랙 스완 시나리오를 한 번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올 한 해 글로벌 경제의 블랙 스완, 검은 백조 시나리오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방향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게 중국발입니다. 중국발 부채 위기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빚을 내서 경제와 투자를 성장시켜온 면이 많아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이제 GDP 대비로 보통 보거든요. 국내 총생산 대비 전체 빚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지는데 지금 중국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2경 3천조 정도 되고요. 지방 정부가 한 3천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고 중국 경제 특성상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0%까지 GDP의 250%까지 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일본이 90년대 복합불황에 접어들 때 그때가 한 250% 했거든요.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은 일본과 달리 아직은 그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자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하고 딜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부채 줄이기를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렇게 관리를 잘해오던 중국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최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회색 코뿔소 이제 또 동물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회색 코뿔소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블랙스완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중국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백조의 코뿔소에 오늘따라 이 동물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의 세 마리 회색 코뿔소는 뭐뭐뭐를 지금 코뿔소 이제 회색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레이, 리노 혹은 뭐 라이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별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하다가 코뿔소가 실제로 닥치면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라면서요. 근처에 오면. 그런 시나리오를 뜻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채, 빚이 워낙 많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거품. 이제 이미 조금씩 꺼지는 기미가 역력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림자 금융.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은행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통제를 잘하는데 어느 나라건 첨단 금융이 발전하면서 통제 못하는 분야가 생겨요. 투자사,
증권사, 그다음에 무슨 펀드 하는 거, 사모펀드, 해치펀드 같은 거는 통계도 잘 안 잡히면서 관리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네. 이런 세 가지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데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관측인데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여기에 조금 다른 변수가 붙기 시작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중국도. 어떤 변수죠?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올 상반기 같은 경우 6% 초반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나쁜 성적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5%대로 떨어지거나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선 민주화 요구가 이제 분출할 수 있고 소수민족 독립 움직임이라든가 그동안 시진핑을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그게 다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흔들리면 그 세 가지 변수에 다 문제가 생기면서 종합적인 중국 쇼크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 애플 쇼크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게 블랙 스완 시나리오의 하나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위험 요인들이 폭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미국 경제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미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해 본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 경기가 10년 호황이었기 때문에 꺾이는 건 기정사실인데 속도가 문제거든요. 근데 속도에 불안감을 더하는 게 트럼프 리스크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워낙 고립무원이 돼가면서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연말에 뭐 시리아 철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셧다운이라든가 정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낙 돌발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상반기, 특히 2월 이후에는 뮬러 특검이 특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 이게 미국 경제에 꺾이는 속도에 가속도를 붙이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굉장한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른바 블랙 스완 시나리오 2라고 볼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소장이셨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